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오늘은 좀 힘든 하루였죠? 따뜻한 예지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이야기들을 즐겨주세요. 제1장 경영진의 짐. 민주는 유리벽 사무실에서 빛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시계는 밤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도 대지 않은 저녁 식사는 서울 최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의 캠페인 모형 더미 옆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친 눈을 비비며 또 다른 디자인 시안을 집어들었다. 세련된 은색 세단 위에 드라이브 유어 드림스라는 태그라인이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분기별 판매 보고서와 고객 프레젠테이션 외에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게 된 게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비서로부터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내일 정오까지 예정된 3건의 추가 고객 미팅.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이미 꽉 찬 일정에 일을 추가했다. 32살의 그녀는 서울 최고의 광고 대행사인 브라이트 퓨처 마케팅에서 최연소 수석 마케팅 디렉터였다. 이 성과는 만족스러워야 했다. 하지만 끝없는 산을 오르는 듯한 무게만 느껴졌다. 남자친구 상우는 종종 그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상기시켰다. 두 사람 모두 성공한 커리어, 고급 아파트, 디자이너 의류, 그리고 1년에 2번의 럭셔리 휴가. 그들은 수백만 젊은 한국인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민주는 속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을까? 그녀는 책상 위 액자에 담긴 사진을 흘끗 보았다. 5년 전 대학 졸업식에서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주당 70시간 일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투자에 대한 보답일 뿐이었다. 민준의 사무실 문은 이 늦은 시간에도 열려 있었다. 까다로운 상사 박 씨는 팀원들이 24시간 대기할 것을 요구했다. 성공에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는 늘 말했다. 승자는 패자가 꺼리는 희생을 감수한다고.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딩소리가 났다. 또 다른 동료가 16시간 근무를 마치고 드디어 퇴근하는 중이었다. 민주는 이 회사에서 정말로 일을 즐기는 사람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모두 카페인과 뒤처질까봐 두려움에 떨며 버티고 있을 뿐인지 궁금해졌다. 배에서 우르르 소리가 크게 났다. 차가운 불고기와 밥은 식욕을 돋우지 않았지만 내일 아침 마감인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했다. 민주는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즉시 후회했다. 비싼 케이터링 음식도 한밤중에 혼자 먹으면 골판지 맛이 났다. 갑자기 울린 전화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발신자 표시창에는 어머니 번호가 떴다. 민주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이 늦은 시간에 가족이 전화한다는 건 되게 안 좋은 소식을 의미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목소리는 긴장되고 지쳐 있었다. 할머니가 오늘 밤 잠자다가 평화롭게 돌아가셨어. 장례식은 내일 오후야. 너는 즉시 와서 유산을 정리해야 해. 제2장. 장례식과 죄책감. 민주는 다음날 아침 검은 정장과 노트북만 챙겨 홍대 근처에 도착했다. 장례 준비와 유산 정리 서류 작업 사이에 원격으로 일할 계획이었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효율이 최우선이었다. 동네는 어릴 적 방문했던 기억보다 더 작아 보였다. 좁은 골목길이 오래된 아파트 건물과 시간 속에 멈춰있는 듯한 작은 상점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다. 할머니 댁 건물은 4층 높이에 바랜 파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모든 발코니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다. 2층에 사는 김씨 부인이 현관에서 민준을 맞이했다. 72살 난 노부인은 전통적인 검은 상복을 입고 알루미늄 호일로 덮인 캐서롤 접시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매일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김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큰 광고 회사에서 성공한 걸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지. 민주는 날카로운 죄책감이 밀려왔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뵌 게 언제였을까? 아마 8개월 전쯤이었을 것이다. 그때조차도 단 2시간만 머물렀다가 고객 만찬을 위해 서울로 급히 돌아갔었다. 장례식은 동네 작은 절에서 치러졌다. 노년 이웃 6분만이 참석해 목재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스님은 전통적인 기도를 외웠다. 민주는 할머니의 일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 할머니를 깊이 사랑하는 이 이웃들 중 그녀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의식이 끝난 후 김씨 할머니는 할머니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관절염으로 요리하기 힘들어하는 옆집 정씨 할아버지에게 죽을 끓여드렸다. 일주일에 3번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매주 일요일에는
직접 만든 과자와 기부한 옷을 들고 동네 고아원을 찾았다. 할머니가 우리 딸 대학 입시도 도와주셨어요. 박 씨가 휴지로 눈가를 닦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감당 못할 때 과외비도 내주셨죠. 민주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성공적이고 의욕 넘치던 할머니가 혼자서 자선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민준이 1년에 2번 비싼 선물을 보낼 때 할머니는 자신의 적지 않은 저축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고 계셨던 것이다. 변호사 윤 씨가 커피를 마시며 상속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와 그 안의 모든 물건을 소유하고 계셨다. 민준이 모든 것을 상속받았지만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주일 안에 물건을 치우라고 했다. 모든 개인 소지품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분류하거나 팔거나 기부해야 했다. 고작 일주일 만에 그녀가 제대로 이해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78년의 삶을 정리해야 했다. 언덕 위 묘지에서 열린 장례식은 초현실적이었다. 민주는 단순한 화강암 묘비 옆에 서서 할머니의 관이 흙으로 덮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6 이웃들은 공손히 고개를 숙여 마지막 기도를 올린 뒤 차로 천천히 돌아갔다. 묘지에 오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민주는 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기업들이 부유한 소비자에게 고급 제품을 판매하도록 돕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 사이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조용히 쌓아 올리고 계셨다. 오후 4시 할머니 아파트 문 앞에 선 민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황동 열쇠를 쥐고 있었다. 정성껏 간직한 평생의 추억과 소유물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감정적 부담이 그녀를 짓눌렀다. 제3장 과거를 발견하다. 민주는 열쇠를 돌리고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할머니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제스민 차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즉시 그녀를 덮쳤고 바쁜 업무 일정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작은 거실은 예전과 똑같았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안락의자가 마당을 내려다보는 창가 옆에 놓여 있었다. 수십 건의 사진첩이 나무 책장에 줄지어 있었는데 할머니의 깔끔한 필체로 정성스럽게 연도별로 분류되어 라벨이 붙어 있었다. 민주는 노트북 가방을 내려놓고 첫 번째 앨범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바렌 잉크로 1992년부터 1960년까지라고 쓰여 있었다.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군복을 입은 잘생긴 병사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놀랍도록 민준을 닮아 있었다. 초기 사진 속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행복하고 희망에 차 보였습니다. 지금의 민준보다 젊었을 텐데 그녀가 깊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감과 기쁨을 지닌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앨범은 1960년대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가 순자의 달콤한 빵집이라고 창문에 쓰인 작은 빵집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사진이 있었다. 문 밖에는 신선한 빵을 기다리며 웃고 떠드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민주는 할머니가 사업을 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가족 이야기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섬유 공장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왜 아무도 할머니의 사업적 성공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녀는 침실로 이동해 옷장 문을 열었다. 골판지 상자들이 선반마다 가득 차 있었고 각각 다른 연도나 분류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감사 편지, 레시피, 아이들 학교 사진, 지역사회 표창 등 다양한 용기에 같은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민주는 감사 편지라고 적힌 상자를 꺼내더니 깜짝 놀랐다. 수백 통의 손글씨 편지가 상자 안에 가득했다. 감사한 가족들이 할머니께 대출 상환부터 결혼 준비, 의료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다. 불과 6개월 전에 쓰인 한 통의 편지가 민준의 눈시울을 붉게 했다. 이 선생님, 선생님의 장학금 덕분에 제 딸이 올봄 간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힘들어하는 한부모 가정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온 가족이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선생님만이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거실에서 전화가 계속 울렸다. 아침부터 3번째로 박 씨의 번호가 화면에 떴다. 민주는 다시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평생 처음으로 업무 마감보다 어머니를 키워낸 놀라운 여인을 이해하는 일이 더 중요해 보였다. 그녀는 이후 4시간 동안 편지를 읽고 사진을 살펴보며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풍요로운 지역사회 생활의 흔적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꾸준한 작은 친절과 관대함으로 수백 명의 삶에 감동을 주셨던 것이다. 저녁 8시쯤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정전이 되었다. 민주는 부엌 서랍에서 초를 찾아
아파트 곳곳에 켜놓았다. 은은한 노란 불빛이 모든 것을 평화롭고 신성하게 느껴지게 했다. 촛불 아래서 그녀는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한 추억들을 계속해서 정리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내일의 마감일에 대한 불안 대신 진정한 평온함과 현재에 집중하는 기분을 느꼈다. 제사장, 신비한 램프, 밤 9시가 되자 민주는 침실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비우는 일주일 기한을 맞추려면 모든 상자와 서랍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했다. 사진첩 뒤에서 그녀의 손이 보라색 비단천으로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물건은 예상보다 무겁고 그녀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가정용품과도 맞지 않는 특이한 모양이었다. 민주는 비단천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작은 주전자만한 크기의 화려한 황동 램프가 드러났다. 표면 전체를 덮은 정교한 조각에는 꽃과 새,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는 읽을 수 없을 만큼 작은 한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등잔 옆에는 12개의 하얀 양초가 담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각각 약 15cm 높이로 크기가 완벽하게 균일했다. 양초 위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준이 종이를 펼치자 최근 몇 년간 할머니의 떨리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내 소중한 손녀야. 네 영혼이 양분을 필요로 할 때 이 등불에 촛불을 밝혀라. 12개의 이야기가 너를 기다린다. 촛불 하나마다 하나씩. 이 이야기들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줄 것이다. 네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들리는 것을 믿어라. 사랑하는 할머니가. 민주는 등잔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새겨진 문양은 아주 오래된, 아마도 골동품일 것 같았다. 황동에는 수십 년간 정성껏 다루어온 듯한 따뜻한 녹이 쓸어 있었다. 초를 꽂을 수 있는 작은 문이 바닥에 열려 있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 놀러 왔을 때 이 등잔은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이걸 그동안 어디에 숨겨두셨던 걸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안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현실적인 그녀는 그 생각을 즉시 노인들의 미신이라며 일축했다. 할머니는 아마도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혼란을 겪기 시작하셨을 것이다. 그 쪽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신 할머니의 다정한 마음씨일 뿐이었다. 하지만 등잔의 무게와 정교한 제작 기술은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오래된 물건임을 암시했다. 조각된 문양은 조선시대 것 같아 보였고 이 작품은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었다. 민준의 호기심이 회의론을 이겼다. 그녀는 흰 양초 하나를 램프 받침대에 놓고 부엌 서랍에서 꺼낸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물론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게 옳은 일처럼 느껴졌다. 촛불이 펄럭이며 살아나자 예상보다 훨씬 밝게 빛났다. 작은 아파트는 평범한 촛불과는 다른 느낌의 따뜻한 황금빛으로 가득 찼다. 벽에 드리운 그림자들이 춤추듯 움직이며 패턴을 바꾸는 모습이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드디어 내 말을 들으러 왔구나. 그녀의 뒤편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5장. 첫 이야기가 펼쳐지다. 민준은 갑자기 밀려온 두려움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급히 돌아섰다. 할머니가 구석의 안락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회색이 아닌 여전히 검었고 얼굴에는 나이 들어 생긴 주름 하나 없었으며 부드러운 하늘색 면으로 만든 소박한 한복을 입고 계셨다. 무서워하지 마. 내 사랑하는 아이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너와 나누기 위해 정말 오래 기다렸단다. 민주는 슬픔과 피로로 인한 환각일 거라 확신하며 눈을 세게 비볐다. 하지만 다시 바라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의자에 차분히 앉아 계셨고 어린 시절 기억 속 그대로의 다정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이럴 수가 없어요. 민준이 속삭였다. 할머니는 어제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오후에 장례식에도 갔었는데 죽음은 그저 또 다른 문일 뿐이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은 가장 인도받아야 할 이들을 계속해서 이끌 방법을 찾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쳤을 때나 10대의 상처를 달래주던 그 따뜻함과 지혜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 등잔은 우리 가문에 5대째 전해져 내려왔어. 각 여성은 삶이 안전해 보이는 것과 진실하게 느껴지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갈림길에 다다를 때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민주는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너무 떨려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할머니 집에서 진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는 남들이 정의한 성공을 쫓느라 지칠 대로 지쳐.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내 영혼은 굶주리는데
통장 잔고만 불어나고 있지. 이 12이야기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워줄 거야. 충격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귀 기울이고 있었다. 할머니의 존재는 전혀 무섭거나 유령 같지 않고 완전히 현실적이고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다. 첫 이야기는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내가 19살이었을 때 전쟁 중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이야. 내가 근무하던 병원은 양측의 부상병들을 모두 치료했지. 죽음은 매일 우리를 둘러쌌지만 인간의 용기와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들도 함께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민준의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전할 때 자연스러운 이야기꾼의 리듬을 띄었다. 그는 어깨와 다리에 파편 상처를 입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출혈과 고통으로 의식이 거의 없었어. 3주 동안 나는 하루 2번 그의 붕대를 갈아주었고 다른 간호사들이 보지 않을 때면 추가로 국을 가져다 주곤 했어. 그는 너무나 젊고 두려워했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지. 이야기는 민준의 머릿속에 영화처럼 펼쳐졌다. 19살 할머니가 16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환자 침대 사이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펜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친 병사들을 대신해 집으로 편지를 써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자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부유한 집안의 은행원 아들과 정략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죠. 부모님과 저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줄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민주는 숨을 죽였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면서도 할머니의 선택에 대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안전보다 사랑을 선택했어. 은행과 집안은 격노했고 부모님은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아닌지 걱정하셨지. 하지만 50년의 결혼 생활이 가르쳐준 건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을 따를 때 찾아온다는 거야. 할머니가 첫 이야기를 마치자 촛불이 점점 낮아졌다. 네 할아버지와 나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고생했어. 한 방에서 살았고 저녁으로 쌀밥과 채소만 먹던 날이 대부분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부보다 더 소중한 것을 쌓아가고 있었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해준 신뢰와 동반자 관계의 토대를 다지고 있었던 거야. 촛불이 완전히 꺼지자 할머니의 모습은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아내리듯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내일 밤 2번째 촛불을 밝히고 용기에 대해 배우렴. 할머니가 속삭였다. 이 이야기들은 네가 자신의 갈림길에 섰을 때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제6장 현실과의 씨름. 민주는 목요일 아침 할머니 집 소파에서 깨어났고 처음엔 지난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황동 램프 바닥에 녹아내린 초왁스가 고인 것을 보고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램프를 꼼꼼히 살폈다. 숨겨진 스피커나 프로젝터 같은 장치가 있을까? 램프가 설명해줄 수 있을까? 손끝에 닿는 황동은 단단하고 진짜 오래된 느낌이었다. 구조 어디에도 현대기술은 숨겨져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실용적인 머리는 논리적인 설명을 만들어냈다. 슬픔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피로와 감정적 스트레스가 결합되면 생생한 희망적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뇌는 때로 상실과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안적인 환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야기의 세부 사항은 그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정확했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연애 시절이나 초혼 시절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녀가 들어본 적도 없는 사건들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휴대폰에는 박 씨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6통과 아침 고객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긴급 문자 3통이 표시되어 있었다. 민주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조수에게 장례 준비를 위해 하루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짓말은 쉽게 나왔지만 개인 시간을 쓰는 건 낯설고 약간 반항적인 기분이 들었다. 회사 문화에 따르면 좋은 직원은 가족 의무를 업무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 민주는 아침 내내 온라인과 지역 도서관에서 조부모님의 역사를 조사했다. 1953년 결혼 기록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묘사한 대로 전쟁 중에 결혼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시절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등장했는데 이는 전날 밤 이야기의 세부 사항과 일치했다. 점심 무렵 김씨 댁을 찾아갔다. 표면적으로는 빌린 캐서롤 접시를 반납하러 갔지만 사실은 초자연적 만남에서 얻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께서 항상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 부인이 확인해 주셨다. 부모님은 부유한 집안과의 중매 결혼을 받아들이길 바라셨지만
할머니는 대신 할아버지를 선택하셨죠. 그분들은 수년간 경제적으로 고생하셨어. 김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40년 동안 옆집에서 살면서 그보다 더 행복한 부부를 본 적이 없어. 매일 저녁 발코니에 앉아 손을 잡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시곤 했지. 할머니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사실은 민준의 회의적인 설명을 덜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가족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노등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램프 앞에 앉아 두 번째 초를 켜야 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성냥을 그어 심지에 대자 손이 살짝 떨렸다. 할머니, 정말 거기 계신가요? 그녀는 점점 커지는 불꽃 속으로 속삭였다. 제7장 기업가의 꿈. 두 번째 촛불이 흔들리며 불이 붙자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1960년대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그 시대 유행에 맞춰 머리를 꾸민 모습이었다.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된 여성처럼 단호하고 활기차 보였다. 두 번째 이야기는 1963년에 벌어졌어. 할머니는 서두 없이 말을 시작했다. 나는 30살이었고 어린아이 둘과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있었지. 우리는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탕진하며 살았어. 비상금이나 꿈을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지. 민주는 전날 밤처럼 자연스럽게 듣는 자세를 취했다. 초자연적인 요소는 이제 덜 충격적으로 느껴졌고 할머니가 어떤 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한국 최초의 여성 소유 운영빵집을 열기로 결심했어. 모두가 그건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했지. 은행은 여성 사업가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공급업체들은 여성 창업자에게 재료를 팔기를 거부했어. 심지어 네 할아버지조차 내가 비현실적이고 무모하다고 걱정하셨지. 이야기는 민준이 마치 실시간으로 사건을 지켜보는 듯한 생생한 세부사항과 함께 펼쳐졌다. 젊은 할머니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밤에는 사무실 청소 일을 하며 창업 자금을 모았다. 작은 점포를 임대하고 기본적인 제빵 장비를 구입할 만큼의 자본을 모으는데 3년이 걸렸다. 처음 6개월은 정말 끔찍했어요. 하루에 단 2~3명만 물건을 사가는 날도 있었죠. 제 선택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적어도 10번은 포기할 뻔했어요. 할머니는 꾸준한 품질과 혁신적인 레시피로 고객 충성도를 쌓아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전통 한국 맛과 서양 제빵 기술을 결합한 독특한 페이스트리를 개발해 호기심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았고 이들은 결국 단골이 되었다. 3년 차가 되자 매일 아침 가게 문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동네 여성 6분을 고용했고 서울 전역 12개 식당에 빵을 공급했죠. 이 빵집의 성공은 20년 넘게 민준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에게 삶의 목적과 성취감을 주어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꿈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끈질긴 노력과 진심 어린 타인에 대한 봉사와 결합될 때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커리어를 되돌아보았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거나 창의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검증된 성공 공식을 따라 승진해온 길이었다. 단순히 생산적인 동작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일에 진정으로 열정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 1985년에 빵집을 팔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집중했지만 그 22년간의 창업 경험이 인생의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자신감을 주었어요. 이야기는 민준의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조언으로 마무리됐다. 성공은 인생의 각 단계마다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때로는 경제적 안정을 쌓는 것이고, 때로는 타인을 섬기는 것이며, 때로는 안전한 것을 버리고 진실된 것을 선택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11시 30분이 되자 초가 다 타버렸고 할머니의 모습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꿈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기는 기적을 창조한다. 할머니는 되뇌셨다. 내일 네가 자신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 말을 기억해라. 제8장 뜻밖의 청혼. 민주는 금요일 아침 몇 달 만에 가장 활기차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업무 이메일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사진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할머니의 손글씨 레시피 중 하나로 아침을 준비했다. 야채죽이라는 단순한 식사가 최근 먹었던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대신 손으로 요리하는 일이 놀랍도록 만족스럽고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아침 내내 할머니의 사진첩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며
할머니의 놀라운 삶을 시각적 타임라인으로 만들었다. 사진 속 여성은 편안함보다 용기를, 이기심보다 봉사를, 고립보다 공동체를 꾸준히 선택해온 모습이었다. 10시 30분. 민주는 조수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까지 상가를 연장했다. 박 사장은 월요일 아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겠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화보다 가족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다. 상사와의 대화는 예상대로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그녀의 헌신 부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고객 마감일을 상기시켰다. 민주는 주말 동안 원격으로 근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화요일 아침까지 서울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수년간 개인적 필요나 관계보다 일을 최우선해온 그녀에게 이 작은 경계 설정은 혁명적이었다. 오후 2시쯤. 민주는 아래마당에서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상호가 붉은 장미 한 다발과 작은 벨벳 보석함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문을 두드렸고 그녀가 문을 열자 극적인 포옹으로 그녀를 휘감았다. 깜짝이야! 네가 서울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이 있어. 상호는 몇 달 만에 본 것보다 더 들떠 보였다. 평소 진지한 표정 대신 진심 어린 기쁨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소파로 안내한 뒤 전통적인 청혼 자세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민준, 나와 결혼해서 뉴욕으로 갈래? 미국 최대 마케팅 회사에서 수석 디렉터 자리를 제안받았어.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도시에서 우리 둘만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 집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반짝였다. 상호의 청혼은 완벽하게 로맨틱했고 성공한 남자와의 결혼, 국제적인 커리어 기회, 서울의 경쟁적인 직장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민준이 인생에서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흥분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과 동떨어진 기분이었다. 반지는 아름다웠고 상호는 잘생기고 성공했으며 뉴욕은 무한한 직업적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런데 왜 그의 열정에 그녀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까?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그녀가 겨우 말을 꺼냈다. 언제 이사 가야 해요? 다음 달이에요. 직책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우리는 맨해튼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완벽해질지 상상해보세요. 상호는 그 후 1시간 동안 브루클린에 마련할 아파트, 인맥을 넓힐 기회, 5년 안에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연봉 인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현실적인 계획은 그녀에게 인상적이었지만 그의 비전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민준이 할머니의 램프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언급하자 상호의 표정이 흥분해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슬픔을 처리하고 있는 거야. 죽은 할머니와 대화한다는 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의 시작처럼 들리는데 그의 무시하는 어조는 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찔렸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가족 역사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 중요한 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전에 이 기회를 잡는 거야. 일요일 저녁까지 답을 줘야 해. 그날 저녁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며 상호는 즉각적인 답변을 계속 압박했다. 명백히 유리한 제안을 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냐는 듯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화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성공을 연봉과 명문 주소로 측정했다. 그녀는 공동체와의 유대감과 타인을 위한 의미 있는 봉사로 성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파트로 돌아온 상호는 게스트룸에 자리를 잡은 채 침실 문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민주는 자정까지 잠들지 못한 채 그의 논리적인 주장과 할머니의 지혜가 주는 신비로운 끌림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그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자신의 모습 사이에 갇힌 기분이었다. 바로 이런 기회를 위해 노력해온 야심찬 전문직 여성과 가족의 유산과 지역사회 봉사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손녀 사이에서 황동램프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6개의 촛불과 6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아침이 오면 그녀가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었다. 재구장, 용기의 이야기. 민주는 상호의 청혼이 마음에 걸리고 게스트룸에서 들려오는 그의 부드러운 코골이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1시,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발끝으로 살며시 거실로 향했다.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노쇠 램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 번째 촛불을 조심스럽게 켰다.
상호를 깨워 또다시 슬픔에 의한 환각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불꽃은 즉시 붙었고 작은 방을 똑같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다. 할머니가 1960년대 후반에 단순한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에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웠다. 세 번째 이야기는 1968년에 벌어졌어.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 전쟁의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지. 수백 명의 고아들이 돌봐줄 가족 없이 서울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어. 민주는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며 상호의 갑작스러운 청혼과 직장 문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할머니의 차분한 존재감에 감사했다. 나는 35살에 제과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삶에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먹고 마실 것도, 지낼 곳도, 경제적 안정도 있었지만 내 영혼은 더 깊은 목적을 갈망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가게 앞에서 같은 15명의 아이들이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6살부터 14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은 현관문에서 잠을 자고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을 주워 먹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들을 쫓아내거나 경찰을 불러 상업지구에서 내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상황이 달랐다면 내 아이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야기는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세부 사항들로 이어졌다. 젊은 할머니는 빵집 문을 닫은 후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남은 빵과 국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곧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 특별히 더 많은 양을 만들기 위해 추가 재료를 사들였다. 아이들은 한 번의 대화마다 조금씩 저를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름과 꿈, 그리고 세상에서 홀로 자라야 한다는 두려움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는 겨울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작은 방을 구하기 위해 저축한 돈을 썼다. 각 아이에게 영구적인 집을 찾아주기 위해 입양기관, 가족복지 서비스, 종교단체에 연락했다. 2년 동안 하루 16시간을 일했어요. 빵집 운영 8시간, 고아 돌보기 8시간이었죠. 내 책임도 아닌 아이들에게 수익을 쏟아붓는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끈질긴 노력은 15 아이 모두를 사랑하는 가정에 입양시키는 데 도움을 준 따뜻한 어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편지와 방문을 통해 각 아이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타인을 돕는 성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아이들 중 3명은 의사가 되었고 2명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1명은 시골 마을에 학교를 짓는 단체를 설립했죠. 당신이 뿌린 선행의 씨앗 하나하나가 선행의 숲으로 자라납니다. 민주는 부유한 기업들이 이미 필요한 건 다 가진 사람들에게 사치품을 팔도록 돕는데 자신의 경력을 쏟아부은 걸 생각했다. 진정한 인간의 고통이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였을까? 고아 프로젝트는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쌓인 돈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가족들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할머니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길목은 내가 40년 전에 마주했던 것과 같다.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타인을 섬기며 네 영혼을 채워주는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촛불은 점점 낮아져 갔다. 내 남자친구는 안락함과 지위를 제공하지만 목적을 제공하나? 내 직업은 돈과 명성을 주지만 의미를 주나? 불꽃이 완전히 꺼지자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진정한 부는 쌓아모은 돈이 아니라 네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에게서 온다. 할머니는 되풀이했다. 소중한 이 한 생으로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보렴. 제10장 아침의 긴장. 민주는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 상호가 벌써 옷을 차려입고 휴대폰으로 항공권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항공사 웹사이트를 스크롤하는 그의 표정은 답답하고 초조해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그의 기분이 하룻밤 사이에 나아지지 않았음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 뉴욕행 비행기 찾았어. 이 슬픔 치료라는 헛소리로 시간 낭비만 하지 않으면 다음 주말엔 브루클린에서 집 구할 수도 있어. 그의 무시하는 어조는 평소보다 민준을 더 짜증나게 했다. 할머니가 이익을 희생하며 고아 아이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상호의 집값과 출세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얕고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이번 주에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커피 메이커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무슨 생각할 게 있냐?
내가 결혼과 일생일대의 커리어 기회를 제안하는 거잖아. 대부분의 여자라면 이런 청혼에 기뻐할 거야. 상호는 아침 식사 내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들을 열거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아파트, 해외 경험, 그리고 서울에 지치게 하는 직장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타당했다. 하지만 이윤보다 목적을, 안락보다 용기를, 지위보다 봉사를 선택한 이야기가 이틀 밤을 채운 후에는 논리가 덜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사셨어요. 민준이 말했다. 제 진급만 생각하기보다 그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여성의 선택지가 적었던 다른 시대에 사셨어. 너는 할머니가 상상도 못할 기회를 가지고 있어. 낯선 사람을 돕는다는 잘못된 죄책감에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 가치관의 근본적 차이가 드러나면서 대화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상호는 개인적 성취와 재물 축적으로 성공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공동체 기여와 의미 있는 관계로 성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오 무렵, 그녀는 할머니가 1963년부터 1985년까지 운영했던 빵집이 있던 장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주소는 불과 6블록 떨어진 곳으로 할머니가 삶을 꾸려온 동네를 걸어서 가기 좋은 거리였다. 옛 가게 자리는 이제 담배, 에너지 드링크, 가공 간식을 파는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달콤한 빵집을 기억하는 노인 손님들은 여전히 밖에서 모여 동네 소식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 블록 건너 사는 박 부인은 민준을 보자마자 알아봤다. 네 할머니가 네 나이대랑 똑같구나. 우리 딸이 과외를 못 받던 시절에 대학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셨지. 지팡이를 짚고 걷는 82세의 정 씨는 1975년 아내 수술비를 할머니께서 빌려주셨던 기억을 나눴다. 할머니 도움 없었으면 아내는 죽었을 거예요. 3년에 걸쳐 갚았지만 이자도 안 받으시고 도움받는 게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으셨죠.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할머니의 지역사회 참여 깊이가 드러났다. 22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수십 가정의 비공식 사회복지사, 은행원, 상담사, 지원체계 역할을 해온 것이다. 민주는 할머니가 성공적인 빵집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쌓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동네 전체를 튼튼하게 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상호의 뉴욕 제안에 대한 갈등이 점점 커졌다. 미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 동네에서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갈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상호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네 번째 초를 켜겠다고 고집했다. 개인적 발전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선택하는데 더 많은 지침이 필요했다. 죽은 할머니 이야기에 집착하는 게 진짜 걱정스러워지고 있어. 상호는 그녀가 등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결혼 제안보다는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그의 생색내는 어조가 마지막 한 방이었다. 내게 중요한 걸 존중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결혼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상호는 재킷과 차키를 챙겼다. 오늘 밤은 호텔에서 묵을 거야. 환상적인 이야기만 쫓지 않고 우리 미래를 이성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면 전화해. 그는 아파트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주는 황동 램프와 아직 들려주지 않은 6개의 이야기와 단둘이 남았다. 제11장 가장 큰 희생. 상호와의 싸움으로 홀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지친 민주는 저녁 9시에 네 번째 촛불을 켰다. 그녀는 혼란을 이해해줄 것 같은 유일한 사람에게서 위안과 지도가 절실히 필요했다. 할머니는 1970년대 중반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 표정은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했다. 네 번째 이야기는 1975년에 벌어졌어. 그때 나는 희생과 상실의 차이를 깨달았지. 민주는 안라그자의 몸을 웅크렸다. 하루 종일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은 뒤 할머니의 차분한 존재가 고마웠다. 네 할아버지와 나는 꿈에 그리던 집을 사려고 8년 동안 돈을 모았어. 채소와 꽃을 키울 수 있는 정원이 딸린 아름다운 2베드룸 집이었지. 3월 어느 목요일 아침에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었어. 이야기는 민준이 어린 할머니와 함께 그 사건들을 겪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세부 사항으로 시작되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가구를 고르고 정원 배치를 계획하며 자신들의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열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이야기하셨다. 수요일 저녁 이웃정 씨가 울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의 아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으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즉각적인 치료 없이는 6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셨고, 민주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주는 감정적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수술 비용은 우리가 집계약금으로 모은 금액과 정확히 같았어요. 정 씨는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항상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던 친구들에게 절망감을 털어놓은 거였죠. 민주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결정 과정에 대한 긴장감은 여전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했어. 꿈에 그리던 집을 사고 이웃집 아내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한 생명을 구하고 몇 년 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살 것인가. 결정은 즉각적이고 만장일치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전 재산을 인출해 정 씨에게 아내의 치료비로 건넸다. 우리는 비좁은 아파트에 2년 더 재계약하고 다시 제로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어떤 친구들은 갚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돕느라 꿈을 포기한 우리를 바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뜻밖의 보상을 가져왔다. 정 씨의 아내는 완전히 회복되어 23년을 더 살았다. 고마움에 찬 그 가족은 마치 친척처럼 수십 년간 할머니 가족과 명절과 축하 행사를 함께 나누었다. 5년 후 정 씨는 성공적인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래 꿈꾸던 집보다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꼭 해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할머니를 진정한 위기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동네에 명성을 세웠다는 점이다. 이 명성은 그녀가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사이자 재정 고문 역할을 하게 했다. 그 한 번의 희생이 이후 30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돕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도운 모든 가족이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상호 지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는 우리 전체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민준의 현재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언으로 마무리됐다. 때로는 가장 큰 희생이 가장 큰 보답을 가져오지만 예상한 방식과는 다를 수 있어.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집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지. 사실은 어떤 건물보다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관계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야. 4번째 초가 다 타들어갈 무렵 할머니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다. 때로는 가장 큰 희생이 가장 큰 보답을 가져오기도 한다. 할머니가 되뇌었다. 하지만 네가 예상하는 방식은 아닐 거야. 길이 불분명해 보일 때조차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옳은 결과가 따른다는 걸 믿어라. 제12장. 가족의 비밀을 발견하다. 일요일 아침은 흐리고 이슬비가 내리는 날씨로 민준의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와 꼭 닮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아파트에서 혼자 깨어났고 상호와의 관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으며 그의 뉴욕 제안에 대해 갈수록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고민에 잠기기보다는 할머니의 유품을 체계적으로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가족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당장 미래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침실 옷장 가장 깊은 구석에서 민주는 이전에 찾지 못했던 신발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1971년부터 1982년까지 연도별로 정리된 바랜 리본으로 묶인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모든 편지 발신인 주소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미영, 민준의 어머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연대순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첫 편지는 1971년 6월 날짜로 18살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제가 서울을 떠나 부산에서 일하기로 한 결정에 화가 나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닌 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공간이 필요했어요. 어머니의 기대와 성취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건 어머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걸 이해해주세요. 민주는 점점 놀라움을 느끼며 읽었다. 어머니가 10대 시절 가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가족 이야기에서는 항상 부모님의 결혼이 대학 졸업부터 결혼, 성공적인 커리어까지 순조롭게 이어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편지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모녀 사이에 10년간 격리를 드러냈다. 할머니는 꾸준히 답장을 보냈지만 그 답장들은 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 쪽의 편지만 남아있었다. 편지마다 독립을 갈망하면서도 가족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부산에서 웨이트리스, 공장 노동자, 백화점 점원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삶의 방향을 모색했다. 1978년의 편지에는 둘 다 아르바이트하던 서점에서
민준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2해 동안의 우정을 거쳐 서서히 발전해 연애로 이어졌다. 이제 집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1980년에 이렇게 썼다. 독립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기대해서 도망치는 것과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의 차이를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편지는 1982년 3월 날짜로 어머니의 임신 소식과 출산을 위해 서울로 돌아갈 계획을 알렸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를 알았으면 해요. 가족을 거부하는 것이 자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주는 할머니 침실 바닥에 앉아 10년간 숨겨져 있던 가족 서신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역사를 헤쳐나가며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이해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어머니의 부산 도피는 민준 자신의 일중독 성향과 닮아 있었다. 둘 다 지리적 거리와 직업적 성취를 이용해 가족의 기대와 감정적 친밀감을 회피해온 것이다. 저녁 6시, 상우는 테이크아웃 음식과 함께 더 유아적인 태도로 돌아왔다. 어제 우리 싸움에 대해 생각해봤어. 복잡한 삶의 변화에 대해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한 건지도 몰라. 그는 진심으로 화해를 원하는 듯했지만 최후 통첩은 변함없었다. 내일 저녁까지 뉴욕 고용주에게 답변을 주지 않으면 기회가 다른 후보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10년간 가출했던 걸 증명하는 편지를 찾았어. 민준이 저녁 식사 중 털어놓았다. 감정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이런 가족 패턴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흥미롭긴 한데 우리 상황은 변하지 않아. 내일 밤까지 뉴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해. 그녀의 가족 발견에 대한 그의 무심한 반응은 근본적인 부적합의 또 다른 신호처럼 느껴졌다. 상원은 경력 기회가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할 때 가족 역사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한 채 진정한 친밀감과 삶의 목적을 대신하는 감정적 거리감과 직업적 성취라는 세대적 패턴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이런 유전된 패턴을 반복하기보다 깨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했다. 제13장 어머니의 이야기. 상호의 최후 통첩과 숨겨진 가족사에 대한 발견으로 잠들 수 없었던 민주는 한밤중에 조용히 침실을 나와 5번째 초에 불을 붙였다. 할머니는 1970년대 후반의 옷을 입고 슬프지만 평온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5번째 이야기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네 자신의 갈림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민주는 지난 사흘 밤 동안 의식처럼 자리 잡은 듣는 자세를 취했다. 이 이야기가 어머니 편지에서 발견한 가족의 비밀을 다룰 것임을 직감했다. 네 어머니는 1971년 서울을 떠날 때 18살이었어.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사상 최악의 싸움을 했지. 어머니는 내가 성취보다 네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어. 할머니는 그 마지막 다툼을 회상하며 수십 년의 후회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1970년대 한국에서 여성에게 존중받는 직업이었던 교사나 간호사가 되라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실용적인 선택을 권유하는 게 그녀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은 제 조언을 통제로 제 걱정을 예술적 꿈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이후 1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면서도 언젠가 화해할 희망을 놓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옛 동창들에게 연락하며 실종된 딸의 흔적을 찾아 부산을 여러 번 오갔다. 보낼 주소조차 없었지만 10년 동안 매주 편지를 썼어요. 글쓰기는 내 죄책감을 정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민주는 할머니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모두 따로 보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편지들은 10년간의 이별 속에서 어머니의 입장을 기록한 것이었다. 편지들은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1982년 마침내 어머니가 임신한 채 집으로 돌아와 관계를 재건하려 했을 때 우리는 자존심과 오해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회는 두 여성 모두에게 감동적이고 치유되는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통제 없이도 지지를 베푸는 법을, 어머니는 위축되지 않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네 탄생은 우리 가족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다리가 되었어. 내가 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네 어머니는 사랑과 높은 기대가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달았지.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지며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하지만 그 패턴은 우리 화해로 끝나지 않았어. 너는 어른이 된 후
어머니처럼 가족의 기대에서 도망치며 감정적 친밀감을 피하기 위해 일적 성취를 이용해왔지. 그 유사성은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실제로 취약함을 요구하는 가족의 의무와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적 성공을 이용했었다. 네 어머니는 내가 그녀보다 성공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이제 상호도 너에 대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네 커리어 야망이 인간관계나 공동체 유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정하면서.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장 직설적인 조언을 건네는 동안 초는 점점 더 낮게 타들어갔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네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줄 사람들과 목적에서 멀어지지 마라. 불꽃이 완전히 꺼지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조용한 아파트에 메아리쳤다. 네, 어머니는 내가 그녀보다 성공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상호가 너에 대해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하지 마라. 제14장 한계점. 월요일 아침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할머니 동네를 순백의 눈으로 덮은 눈은 모든 것을 평화롭고 새롭게 보이게 했다. 민주는 몇 달 만에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더 명확한 생각을 하며 눈을 떴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가족관계의 패턴에 대한 통찰을 상호에게 털어놓으며 감정적 거리감과 성과 중심의 관계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자신의 필요를 그가 이해해주길 바랐다. 제 워커홀리즘이 어머니의 부산 도피와 닮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그녀가 설명했다. 우리 둘 다 직업적 성취를 통해 가족의 기대와 감정적 취약함을 마주하는 걸 피했죠. 상호는 뉴욕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던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흥미로운 심리학적 이론이긴 한데 우리 마감 상황은 변하지 않아. 회사에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답변을 요구하거든. 안 그러면 차순희 후보에게 자리를 제안할 거야. 그녀의 감정적 깨달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의 태도는 둘의 궁합이 맞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상호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경력 기회가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할 때 가족 역사가 왜 중요하냐고. 할머니의 이런 이야기들은 성취보다 관계를, 개인적 발전보다 공동체 봉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다. 네 죽은 할머니가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시대적 생각으로 네 머리를 채우고 있어. 넌 할머니가 상상도 못할 기회를 갖고 있어. 낯선 사람을 돕느라 네 미래를 쌓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 그 후 싸움은 급속도로 격화되었다. 상호는 민준이 야망과 현실적 판단력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서적 안녕과 가족관계보다 지위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난했다. 내가 결혼과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도시에서의 연봉 6자릿수를 제안하고 있다고 그는 좌절감에 말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걸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대부분의 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파트나 연봉보다 더 의미 있는 걸 원할 수도 있다고. 그 논쟁 속에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선명해졌다. 상호는 외부적 성과와 재물 축적으로 성공을 측정했다. 민주는 자신이 관계를 가꾸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으로 성공을 측정하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상호가 서울로 출장을 떠난 후 민주는 오후 내내 할머니의 이야기 속 장소를 찾아다녔다. 젊은 간호사로 일했던 병원은 현대적인 의료단지로 변했지만 그녀가 후원했던 고아원은 여전히 같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현 원장인 메리 수녀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기억했다. 이 부인은 30년 동안 매달 기부금과 봉사 시간을 가지고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 가정에 보내는데 도움을 주셨죠. 할머니가 수백 명의 삶에 영향을 준 동네를 걸으며 민주는 회사 생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가족의 유산과 연결된 기분을 느꼈다. 저녁 8시에 아파트로 돌아온 민주는 상호가 화가 난 듯한 효율적인 동작으로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목요일 아침 뉴욕행 비행기 예약했어. 그가 그녀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수요일 저녁까지 네 최종 결정을 기다릴게. 죽은 친척들과 환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여기 남기로 선택한다면 난 혼자 갈 거야. 아마 그게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일지도 몰라.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넌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고 있어. 하지만 내게 은쟁반에 담겨진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강제로 깨닫게 할 순 없지. 그날 밤 상호가 게스트룸에서 잠든 사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주는 슬프면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최후 통첩은 그녀로 하여금
외부적 인정과 내적 소명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이 정의한 성공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진정한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제15장 장학금의 비밀. 화요일 저녁이 다가왔고 상호의 출국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는 감정적으로 날카로워졌지만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6번째 촛불을 켰다. 할머니는 1980년대 복장을 하고 나타나 자랑스러우면서도 비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6번째 이야기는 내 가장 큰 업적을 드러내지만 나는 이 일에 대해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의 신비로운 표정과 비밀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민주는 이 이야기가 특히 중요할 것임을 직감했다. 1985년에 나는 빵집을 팔고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했어. 이야기는 민준을 놀라게 하는 세부 사항들로 이어졌다. 할머니는 고등학교 교사들과 상담사들과 협력해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 뒤 익명의 기부금을 통해 조용히 그들의 교육비를 지원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매일 아침을 장학금 후보자 조사에 쏟았어. 그들의 에세이를 읽고 교사들을 면담하며 가끔은 가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까지 찾아갔지. 할머니는 빵집 수익을 저축하고 부동산과 주식에 신중하게 투자해 장학금 프로그램을 전액 지원했다. 교육 기부 활동에 대해선 결코 홍보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30년 넘게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했을 212명의 소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했다. 민주는 200명이 넘는 대학 교육 지원 비용을 계산해보려 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면서도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셨을 것이다. 저는 모든 장학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63명은 교사가 되었고 41명은 간호사가 되었으며 28명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35명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나머지는 다양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폭로는 민준에게 번개처럼 다가왔다. 그 장학금 수혜자 중 한 명이 바로 내 소중한 손녀인 너였단다. 민준은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는 모두 내 장학금으로 충당됐단다. 대학의 일반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필요 기반 재정 지원으로 처리했기에 네가 알 리가 없었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안 방이 민준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듯했다. 그녀의 고등교육 전 과정은 부모님의 재정 계획이 아닌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네가 가족의 자선을 받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실력으로 학업을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끼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네 미래에 투자한 것을 이해해야 해. 민주는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조용히 손녀의 전문적인 성공을 뒷받침해온 것이었다. 내가 제공한 교육 기회 덕분에 212명의 젊은 여성들이 커리어를 쌓고 가정을 꾸렸어.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내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지식과 기술의 혜택을 누릴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가장 직설적인 도전으로 마무리되었다. 네가 이 일을 이어가도록 운명지어졌단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정의한 성공을 줬기보다 그 소명을 믿을 용기가 있느냐는 거야. 6번째 촛불이 다 타들어갈 무렵 민주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사의 마음과 운명적 소명감에 압도되었다. 할머니의 모습이 희미해지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너는 원래 이 일을 이어가도록 운명지어졌어. 문제는 그 소명을 믿을 용기가 있느냐는 거야. 제16장 위기가 찾아오다. 수요일 아침은 밝고 차갑게 밝아왔고 민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방향에 대해 선명함을 느꼈다. 그녀는 서울에 남기로 한 결심을 상호에게 알리고 할머니의 장학 사업을 이어갈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한 채 잠에서 깼다. 하지만 9시 30분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뜻밖의 노크 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건물주 최 씨가 공식 서류를 들고 미안한 표정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그 뒤에는 서류 가방과 클립보드를 든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이 씨, 애도 기간에 어려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최 씨가 말을 시작했다. 건물 매각 일정에 변경이 생겨 할머니의 임대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건물을 매입한 개발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건축 허가 마감으로 철거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모든 세입자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닌 내일 저녁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민준의 가슴에 공포가 밀려왔다.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 했었다. 아파트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건 등불과 마지막 여선 이야기를 접할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었다. 기한을 연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물었다. 할머니 유품 정리를 마무리하는데 며칠만 더 필요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발사 담당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금요일 아침에 시공업체가 내장 철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 6시까지 건물은 완전히 비워져야 합니다. 최 씨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다. 할머니께서는 23년 동안 훌륭한 세입자이셨습니다. 일정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가족분들을 위해 조정해드렸을 텐데요. 그들이 떠난 뒤 민주는 상호에게 위급 상황을 알렸다. 상호는 위로 대신 이 소식을 그녀가 뉴욕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이건 분명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미래에 집중하라는 신호야. 그가 전화로 말했다. 오늘 당장 필수품만 챙겨. 원래 계획대로 내일 바로 출발하자.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태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또 하나의 못을 박는 듯했다. 민주는 아파트를 잃기 전에 남은 6 이야기를 어떻게든 들을 방법을 고민하며 하루 종일 허둥지둥 짐을 꾸렸다. 그날 저녁 상호는 짐을 다 싸서 돌아왔고 밖에는 서울로 갈 택시가 대기 중이었다. 내일 오후 비행기 예약 확인했어. 이번 주말에 브루클린에서 집 구하기 시작하면 돼. 떠나기 전에 촛불 하나만 더 켜야 해. 민준이 구리 램프를 들고 커피 테이블로 가며 고집을 부렸다. 절대 안 돼. 이 망상 대화 집착은 너무 지나쳤어. 네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지 전에 지금 당장 떠나자. 상호는 그녀의 손에서 램프를 빼앗아 선반에 다시 올려놓았다. 죽은 친척들과의 상상의 대화를 위해 네 미래를 망가뜨리게 두지 않을 거야. 민준에게 램프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그들의 관계에서 마지막 경계 침범이었다. 내게 이토록 중요한 것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우린 함께할 운명이 아니야. 좋아. 살아있는 남자친구보다 죽은 할머니를 선택하겠구나. 하지만 우리 둘 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최고의 기회를 네가 버리는 동안 내가 기다려주길 바라지 마. 상호는 짐을 챙겨 문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 밤 택시 타고 서울로 갈 거야. 내일 오후 비행기 타기 전에 마음이 바뀌면 전화해. 안 그러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아파트 문이 쾅 닫히며 민주는 할머니의 지혜를 영원히 잃기까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채 6개의 듣지 못한 이야기와 홀로 남겨졌다. 제17장 작가의 후회. 상호의 떠남과 다가오는 퇴거 통보로 인한 감정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할머니의 남은 이야기를 가능한 한 많이 듣기로 결심했다. 저녁 10시 7번째 초를 켜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는 이전보다 더 늙고 슬퍼 보이며 1970년대 초반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 표정에는 수십 년간의 후회와 이루지 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7번째 이야기는 내 가장 큰 실수에 관한 거야. 죽을 때까지 55년 동안 나를 괴롭힌 결정이지. 할머니는 유난히 엄숙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주는 할머니의 진지한 어조와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이 이야기가 특별한 무게를 지닐 것임을 직감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1970년, 내가 37살이었을 때 나는 15년 동안 매일 밤 이야기를 써왔어. 우리 동네와 가족, 그리고 빵집이를 통해 만난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완성된 이야기 300편을 말이야. 이 고백에 민주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실용적이고 사업가적인 할머니가 예술적 꿈과 창작 재능을 품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 정씨 아저씨가 아내 병환 중에 보인 용기, 김씨 아줌마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푼 너그러움, 그리고 보존되고 공유될 가치가 있는 수십 가지의 다른 실화들을 썼어. 할머니는 비밀리에 글을 써온 일상을 설명했다. 매일 밤 빵집 문을 닫은 뒤 부엌 식탁에 앉아 평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모습을 정성껏 빚어낸 이야기로 수첩을 채웠다. 서울의 한 출판사가 제 원고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국인의 회복력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담아 전국 독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이 끼어들었다. 다른 빵집 주인들은 할머니가 사업 성공과 가족 책임에 집중해야 할 때 비현실적인 예술적 야망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할아버지는 내 글쓰기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지만
나는 어머니이자 사업주에게 이야기 쓰기가 현실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 글쓰기 꿈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단 한 번의 참담한 저녁에 이루어졌다. 할머니는 아파트 뒤뜰에서 15년간의 창작물인 300편의 이야기를 모두 불태웠다. 실용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예술적 꿈을 좇는 것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하지만 창의성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그저 평생 후회로 변할 뿐이지. 이야기는 할머니의 가장 간절한 호소로 마무리됐다. 목적을 안전보다, 의미를 실용보다, 진정한 소명보다 타인의 인정을 선택한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7번째 초가 타들어갈수록 할머니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고 절박해졌다. 나는 그 선택을 5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두려움이 내 꿈을 앗아간 것처럼 네 꿈을 앗아가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하자 촛불이 꺼졌다. 아직 5 이야기가 남았어. 내 길을 선택하기 전에 모두 들어야 해. 등불을 계속 밝힐 방법을 찾아보렴. 제18장. 세대를 넘어선 진실. 목요일 아침은 회색빛으로 흐린 날씨였다. 다른 세입자들이 짐을 정리하는 이사 트럭 소리가 마당에 메아리 쳤다. 민주는 오늘이 할머니 집에서의 진짜 마지막 날임을 깨닫고 눈을 떴다. 그녀는 노쇠램프를 비단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어디로 가게 되든 꼭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램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녀를 이끌어줄 가족의 지혜와 연결된 유일한 매개체였다. 9시가 되자 그녀는 짐으로 가득 찬 거실에서 8번째 초에 불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성냥으로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꽃은 붙자마자 곧바로 꺼져버렸다. 바람이나 기류도 없었는데 왜 초가 계속 타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좌절감에 빠지고 시간이 촉박해진 민주는 서울국립도서관에서 가족 역사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직접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면 적어도 램프의 기원과 의미에 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도서관 역사 기록 보관소에는 그녀의 가계에 관한 놀라운 문서들이 있었다. 출생증명서, 혼인기록, 재산증서들은 그녀의 조상들을 1800년대 후반까지 5대를 거슬러 올라가 추적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1895년 신문 기사 디지털화 자료에서 나왔다. 한 사진에는 고향마을 이야기 축제에서 화려한 노쇠램프를 들고 있는 그녀의 고조할머니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을의 유명한 이야기꾼 이정숙 여사가 삶의 방향을 찾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전통 등불을 사용한다. 그녀의 지혜의 시간은 미혼 여성들이 적합한 남편과 삶의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추가 기사들은 그녀의 고조할머니가 젊은 여성들의 인생 전환기를 상담하는 능력으로 지역 전체에 유명했음을 드러냈다. 그 노쇠램프는 비공식적인 조언자이자 공동체 안내자 역할을 해온 여성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다. 민주는 그 등잔이 단순한 가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130년 넘게 가족 여성들을 이끌어온 신성한 도구였다. 그녀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온 봉사와 지혜 나눔의 세대적 전통의 일부였다. 도서관 조사는 하루 대부분을 소모했다. 저녁 6시에 아파트로 돌아온 민주는 상호가 택시를 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트렁크에 짐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가 선언했다. 내 비행기가 2시간 뒤에 뉴욕으로 출발한다. 지금 나와 함께 오든지 아니면 영원히 혼자 갈 거야. 아직 떠날 수 없어. 아직 5가지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해. 그리고 이 등잔이 개인적인 안내 이상의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 넌 현실보다 환상을, 살아있는 관계보다 죽은 사람들을, 놀라운 커리어 기회보다 무의미한 가족사를 선택하고 있어. 상호의 최후 통첩은 그녀가 발견해가는 길에 대한 헌신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어떤 것들은 커리어 기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넌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나한테 전화하지 마. 택시가 상호를 태우고 떠나자 민주는 혼자 선택과 마주했다. 관계의 끝이 슬프기도 했지만 내면의 소명보다 외부의 성취를 우선시하라는 끊임없는 압박에서 벗어난 안도감도 느껴졌다. 그날 저녁 포장된 상자들에 둘러싸여 다음날 아침 퇴거를 앞둔 그녀는 8번째 촛불을 성공적으로 켰다. 남은 이야기들을 듣겠다는 그녀의 결심이 등잔의 협조를 이끌어낸 어떤 힘이라도 만족시킨 듯했다. 제19장. 마지막 이야기들의 급류. 상호가 영원히 떠나고 12시간도 채 남지 않은 퇴거 통보 속에서
민주는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8번째 촛불은 그녀의 온전한 집중과 헌신에 응답하듯 쉽게 타올랐다. 할머니는 1980년대 복장을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선명해 보이셨다. 8번째 이야기는 1975년부터 1995년까지 내 빵집이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시절에 관한 것이다. 민주는 가족의 놀라운 봉사 정신과 지혜를 나누는 유산을 발견했던 그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경청 자세를 취했다. 정씨 부인의 수술비를 도와드린 후 순자의 달콤한 빵집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할머니의 빵집이 어떻게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 같은 공간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과외를 제공하며 고립된 노인 이웃들이 매일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비공식적인 커뮤니티 센터로 변모했는지 이야기는 드러냈다. 저는 사람들이 퇴근 후 따뜻한 장소에서 모일 수 있도록 매일 저녁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의 기쁨과 고민을 나누는 동안 우리는 차와 남은 빵을 제공했죠. 할머니는 빵집의 공동 테이블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많은 관계를 설명했다. 외로운 손님들이 커피와 빵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다 만난 12쌍의 결혼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공통된 관심사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사이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우정이 싹텄다. 박 할머니는 첫 남편을 잃고 제 빵집에서 2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김 씨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동료를 찾았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가게에서 함께 노는 동안 육아협동조합을 만들었죠. 이 빵집은 구인구직 정보 교환소 역할도 했다. 손님들이 서로 일자리를 추천하고 사업 기회를 연결해 주었다. 할머니는 아파트 임대, 과외 서비스, 물건 판매 안내를 게시하는 게시판도 운영했다. 사람들의 육체를 채우는 것보다 연결과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빵이 그들을 가게로 이끌었지만 관계가 그들을 계속 찾아오게 했죠. 8번째 촛불이 점점 낮아지자 할머니는 민준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조언을 전하셨다. 그러니 네가 서울에 남아 공동체를 계속 구축해야 하는 이유야. 뉴욕으로 도망가면 이 세대를 위한 같은 종류의 모임 장소를 만들라는 네 소명을 저버리는 거야. 이사 트럭이 밖에서 덜컹거리며 지나가자 불꽃이 꺼졌다. 마지막 4개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음을 민준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즉시 9번째 초를 켰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지혜를 얻어내겠다는 결심으로 제20장 자살 예방 9번째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할머니가 그날 저녁 2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1990년대 중반의 옷을 입고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9번째 이야기는 1995년에 일어났어. 그때 나는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할머니는 서두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주는 이것이 할머니 집에서 듣게 될 마지막 이야기 중 하나임을 알았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귀 기울였다. 옆 건물에 사는 박 부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었어요. 4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혼자 사는 법을 몰랐죠. 이야기는 삶의 동반자이자 정서적 연결의 주된 원천을 잃은 여성이 우울증에 빠져가는 과정을 묘사했다. 박 부인은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았고 사회적 접촉을 피했으며 자주 돌아가신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저는 그 경고 신호를 알아챘습니다. 제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비슷한 생각에 시달리셨거든요. 때로는 슬픔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죽음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하지만 꾸준한 방법으로 대응했다.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그녀는 직접 만든 국을 들고 박씨 집 앞에 나타나 함께 아침을 먹자고 제안했다. 저는 할머니의 슬픔을 달래려 하거나 슬픔에서 회복하는 법에 대해 조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찾아가서 할머니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들어드렸을 뿐입니다. 매일 찾아뵐수록 박 씨의 삶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추억을 나누다 보니 상실과 외로움에 빠져있기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게 되었죠. 6개월 후 박 할머니는 저와 함께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고 삶이 여전히 의미 있는 봉사의 기회를 품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위기를 겪은 후 박 할머니는 14년 더 생산적인 삶을 살았으며 결국 동네에서 다른 과부들을 돌보는
가장 사랑받는 돌봄 제공자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할머니가 우울증을 성격적 결함이 아닌 치료 가능한 상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불안 돈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의 지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신경 써주는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저축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현재 상황에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사이 9번째 초가 다 타버렸다. 의미 있는 관계와 타인을 섬길 기회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네 직업적 성공은 아무 의미도 없어. 불꽃이 꺼지자 할머니는 급히 말씀하셨다. 10번째 초를 당장 켜거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마지막 이야기들이 네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을 담고 있느니라. 민주는 망설임 없이 10번째 촛불을 밝히고 더 많은 지혜를 받을 준비를 했다. 제21장 드러난 비전. 10번째 촛불이 활활 타오르자 할머니가 그날 저녁 3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민준이 어릴 적 방문했을 때 기억하는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사랑과 예언적인 확신이 가득했다. 10번째 이야기는 2004년 네 대학 졸업식 날 벌어졌지. 그때 내가 네 운명에 대한 환상을 받았어. 할머니는 유난히 강렬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준의 숨이 턱에 걸렸다. 그녀는 그 졸업식을 선명히 기억했다. 할머니가 유난히 감정이 북받치고 정신이 팔린 듯했던 몇 안 되는 가족 모임 중 하나였다. 네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네 미래가 영화 장면처럼 펼쳐지는 게 보였어. 넌 젊은 여성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에 서 있었고 그곳에서 노련한 이야기꾼들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그 환상은 너무 생생하고 상세해서 할머니는 처음에 자신이 건강 이상을 겪는 줄 알았다. 하지만 졸업식 내내 몇 분 동안 그 장면들은 수정처럼 맑게 계속 이어졌다. 네가 새 세대 여성들 사이에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봤다. 할머니들은 용기와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관한 교훈을 나누었으며 젊은 여성들은 지역사회와 나라를 바꾸겠다는 꿈을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소통 능력이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 사회가 급속히 현대화되면서 사라져가던 문화적 지혜를 보존하는 데 활용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내 환상 속에서 당신은 가족과 봉사에 관한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여성의 직업적 기회에 관한 현대적 사상이 결합된 공간을 창조했어. 이 예언적인 경험은 할머니로 하여금 민준의 미래 비영리 활동을 위해 특별히 돈을 모으기 시작하게 했다. 그녀는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신중한 투자와 개인적 희생으로 15년 동안 그 계좌는 불어났다. 네 졸업식 날부터 돈을 모아왔단다. 네가 운명처럼 해야 할 일을 시작하려면 결국 자금이 필요할 거란 걸 알았으니까. 할머니는 저축계좌에 5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준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동안 비영리단체를 수년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정보는 램프 받침대 밑에 테이프로 붙인 카드에 적혀있다. 그 돈은 네가 개인적 성공과 사회봉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 순간을 위해 15년간 준비해온 것이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장 직설적인 조언을 전하는 동안 10번째 촛불은 점점 더 낮게 타들어갔다. 네 비전은 내 빵집이 제공했던 것의 현대판. 고립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고 지혜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모임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불꽃이 꺼지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은 이 일을 당장 시작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유일한 질문은 그 비전을 믿고 행동할 용기가 있느냐다. 민주는 즉시 11번째 초에 불을 붙였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한두 개의 이야기밖에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제22장 전환 계획. 목요일 아침 할머니 집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는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날을 준비했다. 하지만 집을 잃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대신 그녀는 활력이 넘치고 목적이 분명한 상태로 깨어났다. 그녀는 광고 대행사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정식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버려진 고객과 직업적 의무에 대해 분노하며 내뱉은 말들은 그녀가 깨닫고 있는 사명과 비교하면 무의미해 보였다. 지금 당신이 저지르는 건 커리어에 있어 최악의 실수입니다. 박 씨는 긴장된 전화통화 중 경고했다. 적절한 통보 없이 책임을 져버린 사람을 어떤 회사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는 차분히 대답했다. 광고 캠페인보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비영리 단체를 시작할 거예요. 은행 방문은 할머니가 박힌 비밀 예금 통장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2004년에 개설된 계좌에 5천만 원이 잠들어 있었고 민준이 유일한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은행 지점장 오 씨는 할머니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15년 동안 매달 여기에 돈을 예금하셨어요. 항상 손녀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한 돈이라며 젊은 여성들이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금과 명확한 목적을 확보한 민주는 아침 내내 비영리 단체 등록 요건과 사무실 후보지를 조사했다. 법적 절차는 몇 주가 걸리겠지만 계획은 즉시 시작할 수 있었다. 정오 무렵 그녀는 할머니가 30년간 봉사했던 고아원을 찾았다. 현 원장인 메리 수녀는 할머니의 지역사회 봉사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민준의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설 보호에서 독립생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젊은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메리 수녀가 설명했다. 그들을 연장자 멘토와 연결한다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는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건물주 최 씨가 커피를 들고 사려 기쁜 표정으로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어제 우리 대화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을 꺼냈다. 이 비영리 단체로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민주는 노년 이야기꾼들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둔 젊은 여성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현대식 커뮤니티 센터 설립 비전을 설명했다. 프로그램에는 진로 상담, 금융교육, 문화보존 활동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 동네에 꼭 필요한 일이네요. 최 씨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노인분들은 대부분 고립되고 쓸모없다고 느끼시죠. 젊은이들은 대부분 방황하며 문화적 뿌리와 단절됐다고 느끼고요. 민준의 놀라움 속에 최 씨는 할머니의 아파트를 비영리 단체 활동용 상업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건물 매매 계약을 수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개발사는 고급 콘도미니엄을 짓고 싶어 하지만 도시계획국은 지역사회 서비스 요소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선호합니다. 당신의 단체는 할머니의 유산을 기리면서 동시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전문 이삿짐꾼들이 다른 아파트에서 마지막 상자들을 싣는 동안 민주는 곧 단체 본부가 될 빈 공간에 11번째 촛불을 켜려 준비했다. 황동 램프가 창턱에 놓여 앞으로의 여정의 마지막 길잡이가 될 준비를 마쳤다. 제23장 다음 세대 저녁 그림자가 텅 빈 벽을 가로질러 길게 들이온 가운데 빈 아파트에서 11번째 촛불은 쉽게 타올랐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곧 민준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펼쳐질 공간을 둘러보시며 평화롭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11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네 사촌 소영에 관한 거야. 우리 가족의 지혜 전통에서 지도를 받아야 할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지.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간절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주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촌 이야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들은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남동생인 이 22살 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소영은 지난 봄 2번째 자살 시도 후 부산대학교를 중퇴했어요. 똑똑하고 재능이 넘치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학업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주의와 가족의 기대에 짓눌린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다. 소영은 명문대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지만 경쟁과 성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는 6개월째 부모님과 함께 살며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대안교육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족들은 그녀가 게으르고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녀는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할머니는 소영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노등롱 전통이 제공하는 바로 그 종류의 지도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갈림길에 서서 성취를 위한 다른 길을 발견한 나이든 여성들의 지혜 말이다. 이 등불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섬길 준비가 된 이가 불을 밝힐 때만 빛을 발합니다. 개인적 출세보다 공동체 봉사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그 준비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등불의 힘은 지혜를 전하는 전통을 이어갈 차세대 여성들을 발굴하고 지도할 책임과 함께 주어졌다. 소영이 임신했고 다음 달에 남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모성과 교육, 전통적 기대와 현대적 기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지도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소영이 자신의 방향과 자신감을 찾도록 성공적으로 도운 후에는 등불이 민준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멘토링 관계가 형성될 때
마법은 세대를 넘어 전달되었습니다. 내 역할은 명문대 진학과 기업 경력을 통한 전통적 길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머니가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자 11번째 촛불이 점점 낮아졌다. 다음 주말에 부산으로 등불을 가져가거라. 네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소영에게 들려주고 일시적인 좌절이 영원한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줘. 불꽃이 완전히 꺼지자 할머니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다. 12번째 촛불은 네가 이 선물을 다음 세대에 전할 준비가 되었을 때 켜라. 네가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 고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할머니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희미해지자 텅 빈 아파트는 달빛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제24장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민주는 할머니의 소박한 아파트였던 공간이 변모한 모습을 마주했다. 할머니 이야기 카페에는 이제 40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좌석, 기증받은 책들로 가득 찬 책장, 그리고 이곳에서 형성된 지역사회의 유대를 기록한 사진들로 벽이 장식되어 있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카페에서는 세대 간 이야기 나눔 모임이 열렸다. 동네 어르신들이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젊은 여성들이 경청하는 자리였다. 이야기꾼과 청취자 모두 참여를 원하는 대기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였다. 민주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이끌고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이야기가 경청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도록 했다. 김 부인은 정기적인 이야기꾼이 되어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견뎌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아이를 키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메리 수녀는 매달 고아원에서 젊은 여성들을 데려와 교육, 진로, 인간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해주는 노인 멘토들과 연결해 주었다. 카페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3건의 성공적인 입양이 이루어졌다. 이 단체는 할머니의 여성 교육 지원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장학금 기금도 마련했다. 기업 후원사와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올해 25명의 젊은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민준의 저서 할머니의 등불, 현대 여성을 위한 이야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모든 수익금은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출판사들은 카페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2번째 권출간을 요청하고 있었다. 저녁 8시쯤 마지막 이야기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주는 카페 문을 잠그고 커뮤니티 공간 위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계단을 올라갔다. 관계를 쌓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 사명인 사람에게 일하는 곳에서 사는 것은 완벽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침실 화장대 위에 명예로운 자리에서 황동 램프를 꺼내 받침대의 12번째이자 마지막 흰색 양초를 조심스럽게 꽂았다. 이 양초는 지혜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했다. 불꽃은 즉시 붙었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민주는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한 사랑과 인정으로 할머니의 존재가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내일 그녀는 부산으로 차를 몰고 가서 소영을 만나러 갈 것이다. 소영은 2달 전 건강한 딸을 낳았고 젊은 엄마들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등불을 보라색 비단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싸고 사촌을 위해 새로 구입한 12개의 하얀 초와 함께 나무 상자에 넣었다. 밤새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 민주는 이 등불을 통해 가족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목적과 봉사의 길을 안내해온 여성들의 세대적 연결고리를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전하는 자로서 현대 한국에서도 공동체 돌봄의 오랜 전통이 이어지도록 책임져야 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민주는 부산항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소영과 함께 앉아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 사이에는 노쇠 등잔이 놓여 있었다. 진정한 길을 찾는 또 다른 젊은 여성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된 채로 네 딸이 25살이 되면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 이 이야기들이 필요할 거야. 민주는 등잔을 소영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이 전통은 이어져 내려가? 민주는 사촌이 그 등잔을 소박한 아파트로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할머니의 유산이 또 다른 세대의 여성들을 의미 있는 삶과 봉사, 공동체와의 연결로 이끌어줄 것임을 알았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할머니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느꼈다. 초자연적인 방문이 아니라 남은 생의 모든 결정을 형성할 사랑과 지혜, 목적이 주는 영원한 영향력으로서의 존재였다. 황동 램프는 새로운 주인의 손에서 그 역할을 이어가겠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편안함보다 용기를, 지위보다 봉사를,
성취보다 관계를 선택한 여성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지평선에 도시 불빛이 보이자 민주는 미소 지었다. 자신이 속한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